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세무회계 공부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원가관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사실 이제 우리 과목은요. 회계 원리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우리가 분계는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은 되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직 조금 어려우시면은 조금 더 분개하다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세무회계를 저랑 같이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저랑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그 과목에 대한 좀 루머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세무회계 외울 게 너무 많다더라. 세무회계 때문에 과락 나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못했어요. 세무회계 해도 모르겠다. 자, 그런 모든 루머. 뭐냐면 바로 세무회계가 암기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재경관리사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제 범위가 좀 많다 보니까 범위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양이 많다. 그쵸? 양이 많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암기할 게 많다.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뭔가 세무회계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막 무작정 무식하게 외워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우리가 이게 양이 많고 암기가 많다라고 느끼냐면 생소하게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세무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과목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용어들이 모두 새로우실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용어들을 내가 원래 평소에 쓰던 용어처럼 받아들이시고 복습을 하는 과정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DNA에 박힐 것이다. 여러분 조금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그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이야기라는 게 정말 이야기예요.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세무회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여러분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회계 원리 수준의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그 학습이 선행이 돼 있으셔야지만 세무회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셨다시피 재무회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름이? 세무회계죠.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 뭡니까? 회계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 회계를 하는 목적은요.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장부를 만들고 기록하고 또 의사결정자들,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기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회계는요. 목적이 뭐냐면 과세예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국세청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 다 동일한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회계라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 둘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이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요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계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세무회계의 안경으로 봤을 때 얘를 과연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회계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걔가 법인세 눈으로 봤을 때 혹은 우리 세무회계 눈으로 봤을 때 과세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 어려운 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과목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렇다면 세무회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 3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세법. 크게는 법인세법, 기본 3법이에요. 소득세법, 다들 이제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수준이시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부가가치세법.
법, 이렇게 기본 3법이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세 총론, 느낌이 딱 왔죠? 뭔가 이 전체적인 총 맥락을 잡는 그런 총론, 그리고 국세기본법까지가 우리 교재에 있는 범위예요. 자, 총론하고 국세기본법은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통으로 쓰는 용어라던가 우리가 함께 적용받아야 하는 과세, 뭐 가산세라던가 권리구제 제도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이제 교재 순서가 쫙 나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저는 이 과목 순서를 좀 바꿔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와닿게 되실 건데, 맨 처음에 저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 세무회계 접하시기에 가장 용이합니다. 가장 수월하시고, 그래서 겁먹지 말라고 부가가치세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세무회계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법인세 공부를 할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도망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세 번째로 소득세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각 세법을 한 번씩 훑어보고 나면 총론하고 국세기본법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다 이미 우리가 이해가 된 상태로.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 진행을 할 거니까, 간혹 보면 우리 수험생들 중에 교재 순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불안한 마음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일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만 믿고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갈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공부 방법. 우리가 그동안 참 공부를 많이 해왔죠.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했고, 우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고, 각종 자격증 시험들 우리가 뭐 한두 번 봐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세무회계에서는요, 기존에 여러분이 아주 공부하는 방법이 잘 닦여 있었던 것들의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이제 세무회계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만의 잘못된 틀이 잡혀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텍스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접하실 때는 가능하면 제대로 된 틀을 잡아두셔야지만 복습할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냥 강의를 바로 들으시고요. 복습 위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위주로 진행하셔야 돼요. 위주로. 특히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연습 문제들은 반드시 스스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이론 강의를 듣고 수업을 멈추고 직접 연습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연습 문제를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OX 치고 막 줄 긋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 적고 막 돼지꼬리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풀어보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알고 푸는 건지, 문제에 표시가 되고 내가 문제 자체를 외워서 푸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깨끗하게 풀어서 두세 번 정도 연습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형식으로 복습하시는 게 우리 수업 목적상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참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가 우리 마음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큰맘 먹고 재경관리사 공부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세무회계 책을 받아서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곱씹으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고 싶으시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세무회계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셔서 이렇게 공간이 텅텅 빌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고 그냥 쭉 진도가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무회계 특성, 이 법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처럼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세법은 그냥 단순히 텍스트의 병렬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다가 뒤에서 어느 순간 제가 설명하는 특정한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메꿔집니다.
요렇게 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2회독하고 3회독하고 복습을 할 때 이 내용이 요렇게 메꿔지는 진짜 놀라운 쾌감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듬성듬성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드시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복습하셔야 돼요. 회독수를 늘리시면서. 그래야지 뒤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무회계 공부하는 여러분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하시고 최대한 빨리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무회계가 우리 각 과목들이 다 40문제씩인데 세무회계도 마찬가지 40문제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 평균 70점이고 각 과목 과락 점수 70점 넘겨야 된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럼 최소한 여기서 몇 문제 맞추셔야 돼요? 28문제지만 우리가 좀 너무 넉넉 잡고 30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일단 법인세법에서 약 한 15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세법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이좋게 10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총론국기법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해갖고 총 몇 문제죠? 40문제 맞나요?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자 30문제만 이 중에서 맞춰도 된다는 얘기는 10문제는 사실상 버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맞춰야 될 문제가 수두룩백백 너무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세법의 토대와 뼈대만 잘 세우고 개념만 잘 잡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문제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원래 세법 개론책, 원래 세법전에 비하면 굉장히 컴팩트한 교재이긴 하지만 우리 교재가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조금 수업 목적상 지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무도 하셔야 되니까 설명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마음 좀 편하게 넘어가시라. 그렇다고 모든 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이 되는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 복습 위주 그리고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방법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경관리사 시험 보시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 분위기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하려다 보니까 특히 막 과목은 3과목이나 되지 막 강의 개수 보니까 막 이거 언제 다 듣나 싶지 막 한 강의당 보니까 막 70분 80분 막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하루에 막 2개 3개 듣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우리 직장하고 병행하시는 수험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좀 빨리 그냥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러다 보면 이제 찾는 방법이 그냥 문제만 무작정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몇 번씩 돌리면 합격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출문제만 푼다 그래가지고 합격은 안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자의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이 다들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재경관리사 합격이죠. 그래서 합격할 만큼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합격할 만큼 공부하는 것이 최소한 기본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삼고 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해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문제만 마주 하시는 거는 결국 시간을 더 잡아먹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끝끝내 계속 여러분들이 빠지는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이 그 강의를 듣는 과정이 좀 지루하고 지치시겠지만 그러시겠지만 이 과정을 어쨌든 채워야 되는 물리적인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연습문제를 마주했을 때 뭐야? 생각보다 수월한데? 정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뭐 합격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도 이제 재무회계 원가관리 들으시나고 숨이 많이 차셨을 텐데 세무회계도 제가 최대한 강의 수를 압축하긴 했지만 한 강의가 만만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우리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부가가치세법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저는 그 좀 목차를 좀 보려고 그래요.
목차가 10페이지 있거든요. 목차 구경만 한번 해봅시다. 부가가치세 목차를 구경만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생소한 부가가치세 용어들이 막 있는데, 자, 제가 부가가치세법 내비게이션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좋죠? 부가가치세법에 우리가 큰 로마자 제목을 한번 쫙 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세법을 처음 접하니까 눈으로 좀 용어를 익히자고요. 부가가치세의 뭐든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부가가치세 개념의,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우리는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세법을 배운다라는 거는 뭐를 배운다라는 거냐면 이 과세 요건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본 3법 뭐뭐 있다 그랬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요건을 배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어느 때 과세되느냐, 법인세가 어느 때 누구에게 과세되느냐, 소득세가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과세되느냐를 배우는 게 세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배우는 게 세무회계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과세 요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지금 제가 이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용어 자체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선보여드리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득세법 가서도요, 동일하게 요 단어들을 쓸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가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들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세 요건의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자, 과세 요건, 세금을 매길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가? 법인세는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가? 그게 납세 의무자예요. 자, 과세 대상, 어떠한 것에 부가세를 매길 것인가? 어떠한 소득에 법인세를 매길 것인가? 어떠한 소득,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것인가? 그게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용어를 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과세 표준. 자, 요거는 좀 낯선 용어일 텐데,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어떤 금액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화폐 단위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율을 붙일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과세 표준에 항상 세율이 붙어요. 이렇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됐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금액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붙이는 세율, 그렇게 계산된 게 세금이죠. 세율은 부가가치세율 다르고 소득세율 다르고 법인세율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세율도 공부를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또 과세 기간이에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이 계산된 과세 표준을 세금으로 매길 것이냐. 자, 이게 바로 과세 기간의 의미예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별도로 다 따로 정의돼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6번째, 납세지. 지라는 게 뭐예요? 장소죠. 어디다가 낼 것이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우리 세법을 배우는 이제 공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부가가치세법을 우리가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교재에 있는 각 로마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 거고요. 납세의무자, 로마자 3번 납세의무자가 있네요. 그쵸? 납세의무자는 3번째 단원에서 배울 거고, 과세기간을 바로 또 우리가 4번째 단원에서 바로 배울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는 5번째 단원에서 배울 거네, 요렇게. 그쵸? 제가 얘기한 과세요건 하나하나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거래. 맞죠? 6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는 뭐가 있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마찬가지 과세 대상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때 무엇에란 얘기니까.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도요. 과세 대상 그리고 세율의 예외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더 배울 겁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만 보세요. 부가가치 세율은 몇 프로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가가치 세율은 10%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으러 가면 10%씩 부가세 다 붙잖아요. 커피만 먹어도 부가세 다 붙고 10%가 부가가치세 단일 세율이거든요. 근데 영세율이라는 거는 세율이 0이란 얘기입니다. 자, 면세라는 거는요. 부가세를 붙이지 않겠다. 부가세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세율과 면세는 세율의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매입세액의 계산,
세금 계산서 실무 요거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에 세금을 붙일 것인가, 어떤 금액에 세율을 붙일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제가 적어볼 거예요. 자, 용어, 낯선 용어 보세요. 매출세액을 공부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9단원에서. 매출세액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 뭐라고 돼 있어요? 매입세액 배울 겁니다. 매입세액 배울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용어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배울 겁니다.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구나. 세금 계산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요게 다 이제 과세표준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그렇게 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뭐 신고 납부 이런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어디까지 갔나요? 9, 10, 11, 12단원 신고 납부 요렇게.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장에 간이과세. 간이과세. 우리가 납세 의무자 중에서 특별한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쭉 끝날 건데 지금 한눈에 쭉 다 살펴보니까 금방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선생님? 할 만한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436페이지 부가가치세 의의부터 올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교재를 받았는데 이렇게 뒤로 훅 넘어가니까 조금 이거 뭐지? 이 책이 벌써 다 끝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부가가치세부터 볼게요. 제가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대로. 요게 44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제가 그대로 여기 칠판에다가 옮겨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거기다가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441페이지 내용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모든 물건들이 다 이 단계를 거쳐와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살펴봤더니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기준으로 요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일단은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이 단계를 거친다 그랬어요.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스크의 소재, 이게 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뭐 면이라고 해볼까요? 뭔가 이제 마스크 면 같은 이 섬유 같은 것들을 이제 얘가 이제 원재료가 되겠죠? 이런 마스크 소재의 면을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있어요.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죠? 마스크 면, 이게 뭐 원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 면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이 원재료를 제조업자에게 팝니다. 이 제조업자는요, 뭘 만들어요? 마스크 공장을 가지고 있겠죠. 마스크를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사다가 마스크를 만들면, 자, 이 마스크는 다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사야 되니까, 우리처럼 최종 소비자들이 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무슨 약국이라던가 마트 같은 데로 가겠죠. 그쵸? 약국이나 마트 같은 소매업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소비자, 요게 납니다, 요게 좀 우리 단계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약국이나 마트에 가서 마스크를 어떻게 해요? 소비하죠. 마스크를 사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요. 커피를 마신다? 원두 생산업자가 있겠죠. 그리고 커피 로스팅하는 제조업자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와요? 카페로 오겠죠. 그리고 카페로 오면 우리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이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거꾸로 한번 가볼 겁니다. 우리 최종 소비자는요, 마스크를 1,000원을 주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냥 1,000원을 주고 마스크를 사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다가 10%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장 소비자가 뭐 이게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소비자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요 1,100원을 우리는 약국에다가 지불을 하게 되죠. 맞죠? 이게 여러분들의 그 물건을 사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제가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100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름만 들어봐도 얘가 세금인데 여러분은 이 100원을 왜 세무서에다가 직접 갖다 내지 않고 약사님한테 줬을까요? 왜 마트에다가 100원을 줬죠? 세금인데 왜 마트에다가 100원을 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10% 부가세가 붙었는데 왜 그걸 음식점 사장님한테 부가세를 주고 있죠? 세금인데?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는요, 부가가치세를
부담은 하고 있어요. 내가 내죠. 여러분들이 이거 100원 낸 다음에 어딘가에서 100원 돌려받지 않잖아요. 내가 물건 사면서 100원을 내면 끝이거든요. 돌려받지 않고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은 하고 있지만 직접 납세 의무를 가지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곰곰이 잘 들어보세요. 최종 소비자는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사온 소매업자한테 자 100원을 더해가지고 1100원을 주고 사옵니다. 1100원을 주고 사와요. 이 소매업자는요 사실 제조업자한테 700원을 주고 마스크를 사올 때 여기서도 부가세 70원을 붙여서 사왔어요. 소매업자도 제조업자한테 부가세 70원을 붙여서 사왔습니다. 제조업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700원에 70원을 받고 물건을 팔았지만 사실은 이 원재료를 사올 때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사왔어요. 내가 사올 때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원재료 생산업자는 아무것도 사온 게 없으니까 이제 빵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납세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냐면 보세요. 원재료 생산업자는 나는 사실 300원에 팔고 있는 건데 여기에 세금 30원을 붙여서 나한테 더 준 겁니다. 그럼 이 30원을 네가 가지는 게 아니고 얘를 너는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내라 30원만큼.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재료 생산업자는 30원만큼 세무서에 냈어요. 제조업자는 내가 받은 70원을 세무서에 내라. 70원을 내려고 봤더니 너 이미 30원을 쟤한테 줬네? 그럼 70원에서 30원을 차감한 40원만큼만 너 세무서에다가 내라. 자, 소매업자 와보세요.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세로 100원 받아왔네. 그리고 사실 100원을 세무서에 내려고 봤더니 이미 70원을 제조업자한테 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준 거는 차감하고 나머지 30원만 너 부가가치세로 내라. 이런 부가가치세 시스템 구조로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가가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이런 거 회계를 했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온 매입액을 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를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 마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마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 생산업자는 사실상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제조업자는 4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왜냐하면 300원짜리를 사다가 700원에 팔았으니까 400원의 부가가치만큼 창출한 거죠. 새롭게 가치를 창출했다는 얘기예요. 자, 소매업자는 700원에 사다가 1000원으로 팔았으니까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이러한 창출된 부가가치의 각 단계의 사업자들에게 납부하도록 각 단계의 사업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0원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냈죠. 40원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만큼 냈죠. 300원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했더니 최종 소비자가 누리는 부가가치 100원만큼 이미 다 납부를 하고 나한테 넘어온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소매업자한테 100원을 주면 이 모든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재료 생산업자, 제조업자가 내가 받아온 돈은 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거는 빼고 차이만 내면은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 거나 다름없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괜찮으시죠? 자, 요 구조를 통해서 제가 부가가치의 특징 5가지를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부가가치의 특징 5가지를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세금들을 어디다가 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무서에 낸다 그랬죠. 제가 세무서에 내요. 다시 얘기해서 국가에 냅니다. 첫 번째 특징, 국가에 내는 세금 1번 국세입니다. 아니 선생님 뭐 세금을 다 국가에 내지 뭐 그럼 국가에 안 내는 세금도 있나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라 그러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요.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예요. 우리가 지방세하고 국세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구분하는 세금들의 종류들이 막 나올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몽땅 다 국세예요. 자,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창출된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과 모든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자기가 누리는 모든 소비에 붙이는 세금이다.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한 그 이전 단계의 각 사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만 내 손에 카페라떼 한 잔이 들어오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 이런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을 누리잖아요. 사서. 물론 내가 값을 지불하지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일반 소비세다. 자, 그리고 이 일반 소비세 최종적으로 누리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를 우리가 담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다? 최종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가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지는 않는다 그랬죠. 누가 갖다 냈어요? 이 단계, 나한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들.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원재료 생산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전부 다 사업하는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담세자지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아까 용어 보셨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니, 내 세금을 네가 낸다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이런 세금의 특징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자, 간접세의 반대말은 뭐일 것 같아요? 직접세지. 직접세는 뭐예요?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직접세예요. 법인세, 소득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내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소비해서 내 세금이지만 내가 내지 않고 누가 낸다? 사업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동안 미리 다 내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최종적인 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같이 보여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원재료 생산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가 각 단계에서 모두 다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만큼 쪼개서 내고 있죠. 그쵸? 요렇게 다단계로 과세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각 단계 사업자들이 다단계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다단계로 과세를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온 요런 거,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온 요 부가가치, 얘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매출세액이라 그래요, 여러분. 매출세액. 아까 제가 잠깐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얘를 매출세액이라 그러고,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주고 온 거, 얘를 뭐라 그러냐면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산수할 거예요, 산수. 자, 제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처음에 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매출액에서요, 매입액을 빼면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부가가치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부가가치가 나오네? 그러면 부가가치의 몇 프로?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얘를 산수로 좀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자, 매출액에 곱하기 10%를 하고 빼기 매입액에 곱하기 10%를 해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매출액의 10% 한 거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지금 저쪽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매입액의 10% 한 거를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곱하기 10%고 매입세액은 사실 매입액의 10%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걸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예요. 선생님 이거 두 개 똑같은 얘기인데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금은 부가가치세는요,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한 게 아니라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요거 용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어려운 용어 합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자, 요런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에요. 자,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전체 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다음에 통쳐가지고 10%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거래액을 차감하는 방법. 그런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가 채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은 매출대로 생각하고 매입은 매입대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실무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매입세액이거든요. 이 매입세액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빼기가 돼 있잖아. 빼기. 결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매입세액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 매입세액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계속 쭉쭉쭉쭉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왜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따르느냐? 매입세액을 손쉽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세액은 매출세액대로 구하되 대신에 매입세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입액 곱하기 10%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칠판 하나로 그려드린 요거는 그냥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는 너무 쉽지 않아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1번 국세, 2번 일반소비세, 3번 직접세, 4번 다단계 가세, 5번 전단계 세액공제 이래버리면 이제 직접세가 틀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교재로 정리해 볼게요. 44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를 저랑 같이 읽어볼 겁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일단 국세 나와 있죠. 조세는 부가권자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가세는 뭐다? 국세입니다. 자, 일반소비세.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가 물건이에요. 그리고 용역이 서비스입니다.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자,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공급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생소할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원재료 생산업자가 면을 제조업자에게 공급한 거예요. 제조업자가 마스크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한 겁니다.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거예요. 자, 물건을 판다, 물건을 매출한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공급한다라고 부가세법에서는 표현합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간접세 볼게요. 첫 번째 줄,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얘기한다.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세다. 그랬죠?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매출자, 물건 파는 사람.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자예요. 물건 사오는 사람. 됐죠? 따라오면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이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한대요? 거래징수한대요. 자, 요거 또 핵심 용어 나왔어요. 어떻게 한대요? 거래징수한답니다. 뭐를?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마스크를 소매업자한테 공급하는 제조업자가 소매업자한테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면을 공급하는 원재료 생산업자가 공급자가 제조업자,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 얘기입니다.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 자, 거래징수라는 용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래징수 때문에 부가가치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 거래징수를 유지하고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할 용어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간접세다. 됐고요. 441페이지 와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금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한 판 그려드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맞죠?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따르고 있다. 각 단계별로 30원 냈죠, 40원 냈죠, 30원 냈죠. 각 단계별로 다단계 과세 방법을 따르고 있다. 자, 그런데 간접세이므로 각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음 단계로 전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왜냐면 얘한테 받아서 낸 거지 실제 자기가 부담한 게 아니잖아요. 얘한테 받아서 낸 거지 자기가 부담한 게 아니에요. 얘도 최종 소비자한테 받아서 낸 거지 자기가 부담한 게 아니에요. 사업자들은요. 부가가치세를 싹 다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희한하게 100원을 자기가 다 부담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쭉 읽어보시고요. 밑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은 쉽게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 옆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박스 한번 볼게요. 자, 박스에 제가 적어드린 산식이 보이세요? 제가 적어드린 산식이 보이시죠? 자, 납부세액을 구할 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계산을 한다.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5가지 특징 무조건 나옵니다. 와, 이거 첫 판부터 대박인데? 앞으로 갑니다. 맨 처음 436페이지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쭉쭉쭉 읽고 갑니다. 자, 부가가치 기본 개념 이제 읽으면 그냥 무조건 이해됩니다. 6번째 줄 보세요.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쉽죠? 그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 볼 건데요. 부가가치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부가가치 과세 대상은 첫 번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437페이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뒷페이지 가보세요. 재화의 수입 요렇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급이라는 건 매출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업자가 매출하는, 파는, 공급하는 재화, 재화는 물건입니다. 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매출하는, 판매하는 용역, 용역은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재화의 수입, 요렇게 3가지가 뭐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10% 거래 징수를 받아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재화가 뭐냐? 자, 437페이지 재화가 뭔지 볼게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이런 거예요. 읽어보니까 알겠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유체물 자체가 그 거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 예를 들면은 화폐, 수표, 어흠은요 재화가 아니죠. 이런 건 유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화폐, 수표, 어흠 같은 것들은 재화가 아니지. 특히 유가증권, 주식, 사채, 상품권 이런 건 다 재화가 아니에요. 이건 돈이잖아. 그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무채물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권, 눈에 보이진 않죠? 저작권, 그리고 영업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사고 팔 때도 부가세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영업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때도 부가세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1층에 있는 상가 같은데 이제 그 막 장사를 하다가 나가시면은 거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영업권으로 권리금을 달라 그러거든요. 이 권리금 주세요. 권리금 막 장사 잘 되는데 1억씩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1억의 부가세 얼마예요? 1,000만 원. 이렇게를 다 부담해가지고 줘야 돼요. 왜?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사업자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했을 때 자,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뭔지 알게 되실 건데 일단 넘어갑니다. 다 메꿔지신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이해 안 되셔도 다 메꿔집니다. 넘어가세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용역은 뭐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그 밖의 행위,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건설업은 용역이에요. 건설업이라는 게 이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면 건물은 뭔가 재화 같은데?
재화 공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설업은 건물을 지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은 용역에 해당하고요. 숙박 음식점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비탕 먹으러 가면 갈비탕이 눈앞에 나오죠. 그럼 뭔가 재화를 공급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재화를 공급받은 게 아니라 얘는 서비스, 음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업은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사업자죠. 얘는 재화일까 용역일까? 부동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너 써? 응?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얘는 용역이에요. 용역. 그런데 부동산을 그냥 공급하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매매업이라 그래요. 얘는 뭐예요? 부동산을 주고받고 하는 애들이잖아. 사고팔고 하는 애들. 이런 건 뭐예요? 재화를 공급받고 이런 애들이죠. 얘는 재화입니다. 요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업종 구분.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이고 부동산 매매업 하는 사람들은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거 기흥 디귿 해갖고 맞는 것 이런 거 고르기 잘 나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단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건설업 이런 것들은 용역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거다. 쭉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고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 기역번 보시면 전답과수원이란 얘기는 논이나 밭을 임대하는 거, 전답과수원 임야 이런 거 임대하는 거는 제외.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이런 얘기고 니은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 자,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공익사업이라는 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지역권이나 지상권 같은 임대하는 것들이 발생하면은 이런 건 과세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하세요. 소득세랑 나중에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자,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전부 다 용역인 거, 서비스인 거 너무 잘 알겠죠. 특별히 교육 서비스 보건업은 면세 용역이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재화의 수입보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용어에서 좀 구분이 되세요? 이게 재화하고 용역은요. 사업자가 공급해야 돼. 사업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재화의 수입에는 뭔가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 뭐 이렇지가 않죠. 그죠? 앞에 뭐가 붙어있지 않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해요. 불문, 따지지 않아요. 사업자에 따지지 않아. 그리고 또 보세요. 왜 재화의 수입만 있지? 용역의 수입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용역의 수입은 우리가 과세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가 바다 건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자, 요거 지금 제가 또 개념 한번 잡아드릴게요. 계속 할 얘기라서 제가 처음에 잡아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런 형태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라서 잡아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국외, 바다 건너. 그리고 여기가 국내, 우리나라죠. 요렇게 바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카메라를 좀 사고 싶어갖고 유튜버를 하려고 녹음기인가 카메라인가 그렇게 사고 싶어가지고 외국에서 직구를 하나 했습니다. 카메라 직구를 했다고 해볼까요? 카메라를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직구를 하니까 막 통관번호를 써내래. 막 이런 거.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관세도 붙이고 부가세도 붙이려고. 제가 카메라 파는 사업자예요? 아니죠. 하지만 나한테 관세도 붙이고 여러분 그 부가세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직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외국에 있는 재화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을 해오면요. 여기 문지기가 한 명 서 있는데 얘를 우리가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세관장이 가만두지 않아요. 넘어올 때 잠깐 스톱, 부가세 붙여야 돼.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붙입니다. 부가세를 붙여요. 수입 물품에다가. 이거 왜 이러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카메라를 외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판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카메라 파는 사업자는 내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겠죠. 맞아요? 근데 외국에서 내가 그냥 갖고 올 때 부가세가 안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붙은 애를 사겠어요? 안 붙은 애를 사겠어요? 안 붙은 애를 사겠지. 과세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자, 국내 물품과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에 과세 형평이 맞지가 않아요. 과세 형평. 맞죠?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다가 부가세를 붙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 자동차 바퀴가 3개네. 자,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얘를 외국에다가 갖다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수출이라 그러죠. 맞나요? 자, 수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팔 때, 외국도 마찬가지로 여기 문지기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문지기가 야, 너 자동차 가지고 들어왔니? 여기다가 뭐를 붙여요? 얘가 관세 부가세 외국에도 자기네들 법에 따라서 붙이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출을 물건을 갖다 팔 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붙여버리면 외국에서 여기서 지네 나라 거 또 붙이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요런 거 새로운 단어나 용어들 한번 와닿게 생각해 보세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영세율을 적용을 해줘요. 자, 영세율은 말 그대로 원래 부가가치세는 10%인데 0%의 세율로 적용해서 사실상 부가세가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겠다. 됐나요? 이 일은 왜 할까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내가 우리나라에서 샀다. 그럼 나한테는 부가가치세를 붙이겠죠? 그렇죠? 나한테는 부가가치세 붙이겠지. 하지만 나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서 회수가 돼요. 맞죠? 근데 내가 얘를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일로 간다 그래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여기서 회수하거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소비를 하는 너네 나라에다가 네 부가가치세를 내라,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개념이 흐르는 전체적인 대원칙이 뭐냐면,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다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엄청 중요하다, 지금 이거.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 과세를 해라, 이겁니다. 다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 과세를 할 거야. 자, 카메라 사서 어디서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썼으니까 우리나라에 부가세 내. 자동차 팔아서 어디서 쓴대요? 외국에서 쓰니까 외국에서 네가 부가세 내. 요게 전체적인 맥락을 관통하는 대전제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과세를 할 거고요.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거 안 거야, 지금. 자, 438페이지 보세요. 자,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업자 여부 불문합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사가지고 와도 과세 형평을 지켜야 돼서 그래요. 개인이 직구를 해도. 자,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부가세 과세된다. 별표 치고 두 줄 내려와 보세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국내 생산 재화의 경우와 동일한 세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과세 형평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세요. 제가 아까 살짝 넘어온 거 있거든요. 441페이지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보이세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첫 번째 줄 보세요. 국제적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동일한 얘기예요. 이중과세, 중복과세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국제적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수출 재화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자, 세트 2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괜찮죠?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여러분 여기 제가 정리해온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렇게 3개다.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화의 수입의 특징적인 게 뭐다?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불문.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됐죠?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과세 요건 2개나 살펴본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사업자라고 그랬죠? 사업자. 과세 대상은 사업자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 공급하는 용역, 재화의 수입이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제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하고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4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438페이지에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은요, 빈출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딱 나오는 게 그냥 하나밖에 없어.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여러분,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를 취급해서 부가세 과세를 할 건지 아니면은 면세로 취급해서 부가세 면세를 할 건지를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그 여러분들도 막 배달 어플 많이 시켜 먹잖아요. 저도 이제 막 배달 어플 시켜가지고 그 불고기 정식인가를 시켰어요. 그럼 저는 이제 밥하고 불고기하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요새 잘 나오더라고. 막 랩에 그 봉다리에 막 야채까지 쌈 야채까지 넣고 막 쌈장 따로 오고 막 물티슈 따로 오고 막 각종 다양한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갖고 따로 막 다 오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막 젓가락도 오고 숟가락도 오고 물티슈도 오고 다 오잖아요. 나는 그냥 불고기 정식을 시켰을 뿐이야. 밥하고 불고기하고 이렇게 정식을 시켰을 뿐이야. 근데 거기 내가 예상치 못하는 뭐가 따라와요? 숟가락, 젓가락, 물티슈 이런 게 다 따라와요. 그쵸? 혹은 뭐 기타 다른 것들이 부수돼서 따라와요. 그런 게 뭐냐면 부수재화입니다. 그런 게 부수재화예요. 원래 내가 하고 있는 공급에 추가적으로 부수해서 붙어서 같이 공급되는 거. 이런 거는요. 주된 거래에 부수된 걸로 봐서요. 하나의 거래로 봐요. 제가 그 쌈채소는 얼마고요? 그 밥은 얼마고요? 국은 얼마고요? 숟가락 젓가락은 얼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으로 하나에 제가 그냥 9,000원만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겁니다.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부수재화나 용역은요. 하나의 거래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주된 거래가 내가 이제 주된 거래가 과세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놓으세요. 주된 거래가 과세다. 그러면은 부수된 것도 뭐다? 과세로 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니까 한꺼번에 같이 동일한 차원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주된 거래가 면세다? 그러면은 부수되는 거래도 뭘로 보겠다? 면세로 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됐죠? 그게 여러분 439페이지에 있는 표 있어요.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면세 여부 그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례는 앞에 있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는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된 거래가 과세 첫 번째 칸 보세요. 주된 거래가 과세다. 배달 음식은 과세예요. 거기 막 야채가 오건 쌈장이 오건 마늘이 오건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모두 다 몽땅 그려 과세다. 자, 주된 거래가 만약에 면세다. 이런 거 이제 병원이 면세업이거든요. 병원을 갔더니 위장 내시경 한다고 막 내시경 우유 같은 거를 줬어요. 내시경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줬어. 그렇게 이제 같이 제공을 하면 병원이 면세니까 그렇게 딸려서 주는 우유 같은 것도 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교육학원 같은데 미술학원에서 학원 용역은 면세거든요. 학원에서 무슨 교재도 주고 미술 공구도 막 줘. 그게 다 부수되는 용역 공급이라고 본다 그러면 얘네도 싹 다 면세 취급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주된 사업 부분에서 문제입니다. 자, 주된 사업에 부수한다는 얘기는 일단 나는 원래 내 사업을 해. 예를 들면 저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병원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요. 나는 원래 과세가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병원업을 하는 사람은 나는 원래 면세가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조업을 하건 병원업을 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병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공장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업무하고 상관없이 나의 주된 사업하고 전혀 별개로 이게 중요해요. 주된 사업하고 전혀 별개로 갑자기 이 건물하고 토지를 팔게 된 거야. 건물하고 토지를 그냥 생뚱맞게 일시적으로 나의 사업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하고 토지를 팔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라고 하는데 별도의 거래로 봐요. 별도의 거래. 아까 우리가 밥 먹을 땐 어떻게 했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가 됐으니까 얘네를 통치기로 해갖고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그랬죠. 근데 주된 사업에 부수된다는 얘기는 너는 그냥 원래 제조업하고 너는 근데 병원업 하는데 너 갑자기 건물 팔 일이 생겼구나 라고 별도의 거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별도의 거래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병원업이 면세를 하고 있죠. 그럼 병원업이 파는 건물과 토지는 싹 다 면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사전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건물은요 과세되는 재화고요. 토지는요 면세되는 재화예요. 원래 건물은 과세제하고 토지는 면세제화예요. 계속 배울 겁니다. 건물은 과세제하고 토지는 면세제화예요. 그랬던가 말았던가. 나는 병원업 면세를 하기 때문에 건물 팔아도 면세로 취급하고 토지 팔아도 면세로 취급할 거야 그겁니다. 그게 맨 아래 칸이에요. 주된 사업이 면세일 때 면세로 보겠다 그 얘기고 제조업은 내가 주된 사업이 과세야.
그러면 건물 팔면 과세로 보고 토지 팔면 면세로 봅니다. 자, 요 차이 때문에 이 문장만 문제에 나와요. 요 차이 때문에 얘만 문제로 나옵니다. 다시 교재 볼게요. 자, 주된 공급에 대한 거 438페이지인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통합 공급, 통합 대가 하나의 거래로 보니까 439페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해서 공급되는 재화 용역은 별도의 거래로 봐요. 그런데 그 표 아래에 있는 거 글 좀 읽어볼게요.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재화 용역은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따른다. 기본적으로는 과세면 과세로 따르고 면세면 면세로 따라요. 하지만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별개로 완전 일시적으로 제조업하다가 건물 팔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면세로 보는 겁니다. 다시 표에 서 있는 세 번째 칸 볼게요.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건물은 과세니까 과세로 보지만 토지는 면세니까 면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 포인트, 회색 칠한 요 포인트만 여러분 잘 나와요. 지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해해 보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 넘어갔다가 복습할 때 다시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세법은 쭉 가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딱 멈추고 먼저 푸세요.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풀이를 보시고요. 연습 문제를 푸실 때도 조금 가능하면 깨끗하게 원형을 유지하면서 푸셔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복습할 때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올바르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들 그냥 너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뭐라고? 거래액 아니고 세액공제법. 1번부터 틀렸네 이거. 1번부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뭐다? 일반 소비세다. 너무 쉽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자, 요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개념 한번 잡아드립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였어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자,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자, 이 사업자는요.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냐면 사업의 형태가 법인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형태가 개인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법인도 사업자고요. 개인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예요. 아시겠죠? 일반 개인 최종 소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사업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인도 납세 의무자, 개인도 사업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과세함이 원칙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낯설게 여기는 이유는 저랑 같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돼야 이걸 공부할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세법은 병렬형 항목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섞여갖고 같이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된다. 수업 들으면 이해가 된다. 지금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 2번 문제 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국내에서 골프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재화의 공급. 국내에서 골프채 수리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용역의 공급. 자, 사업자가 일본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죠. 그럼 외국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게 아니죠. 얘는 부가가치세를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겨. 얘는 과세 대상 아니에요. 미국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해. 사업자건 아니건 사업 여부 불문하고 수입하는 재와 과세합니다. 3번.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자,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하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특허권 등의 무채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요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아니지. 여기 보시면 보세요.
유가증권과 특허권들의 무채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무채물도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리고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었죠. 그쵸? 다만 유가증권은 안 된다는 얘기야. 주식, 유가증권, 화폐, 상품권 이런 애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맞아요.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 보기로 나온 거고요. 2번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화의 수입은 과세인데 용역의 수입은요? 아니라 그랬어요. 용역의 수입은 아닙니다. 자, 3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아까 제가 부수재화 설명할 때 딱 요 문장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별도의 거래로 공급될 때 있잖아요. 이때 주된 사업하고 무관하게 해당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면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업하는 사람이 면세재화인 토지를 팔면 면세라 그랬잖아요. 됐죠? 맞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런 문장은 자주 나오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 대상이지만 염전 임대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까 그랬죠? 전답, 염전 이런 애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옳지 않은 것. 다음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자,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었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부수재화죠. 이때 재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통합거래, 통합대가 맞는 얘기예요. 3번. 재화의 수입의 경우 국내 생산 재화 및 용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에만 이런 거 틀렸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원칙적으로 10%, 수출하는 재화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야, 신기한데? 우리가 지금 1시간 듣고 이런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5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다. 맞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뭐?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거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6번 갈게요.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부가가치세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북한 있고 중국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게 우리나라 무슨 회사죠? 한국의 P그룹이죠. 이렇게 회사하고 북한에서 뭘 만드나요? 자동 버스를 만들겠대. 버스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버스를 어떻게 했대요?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영세율 혜택을 본대요. 얘를 한국에다가 이렇게 수출할 때 영세율 혜택을 준대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가장 부가가치세 특성으로 적합한 것은 뭘까? 그냥 안 봐도 알겠다, 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렇죠? 자, 여러분이 불과 1시간 전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이 모든 내용들을 문제를 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부가가치세 첫 번째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할만한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